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능이 너무 많아서 살면서 참 바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천재 그 자체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다빈치 하면 모나리자가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다빈치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작품이 이제 모나리자죠. 네.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사실 크기가 그렇게 큰 작품은 아니고 맞아요. 별로 안 큽니다. 예, 네. 세로가 77cm, 가로가 53cm 정도 되는 작품이죠. 저도 루브르 박물관 가서 이것부터 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품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저는 그렇게 이쁘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된다니까 정말 루브르 가면 이거 앞에만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끼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모나리자 그림 하나가 프랑스 전체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 일전에 프랑스 정부가 모나리자가 갖는 경제적 가치가 약 40조에 이른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저는 충분히 이 수치가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루브르 박물관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연간 900만 명 전후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모나리자를 보러 방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나리자는 프랑스 법에 따라서 거래가 금지된 예술품인데요. 거래가 금지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고 거래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거래가 가능하다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예술품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인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프랑스를 배불리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무척 기분 나쁘겠는데 왜 천재 이탈리아 화가의 그림이 프랑스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거죠? 그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르네상스 시기에 꽃을 피웠던 이 학자들과 예술가들의 활동, 그러니까 학문과 예술은 후원자의 존재를 그렇죠. 전제로 하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돈을 대줘야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도는 곳에서 학문과 예술이 발달한다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신을 후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여러 도시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가 이탈리아를 떠나서 숨을 거둘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유럽의 국제 정세는 이탈리아 반도를 두고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 유럽 열강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다투던 시기였는데요. 그 와중에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를 잠시 정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와 1세는 유럽의 다른 군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학문적인 인문주의적인 소양이 있었던, 그리고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던 군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자신의 궁정으로 이름 있는 당대의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많이 초청하게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바로 이 기간에 모나리자가 제작됩니다. 네. 다빈치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림들이 제자이자 연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뭐 추측이 있기도 하는데요. 살라이라는 인물에게 전해졌다가 최종적으로 프랑스와 1세가 다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태리 화가의 작품이 프랑스 미술관에 있게 된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중에서 인체 비례도 우리 교과서부터 정말 참고서 한참 동안 봐왔던 그림입니다. 인체 비례도가 1485년에 제작되는데요. 사실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트루비우스가요, 기원전 1세기경에,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그 데 아르키텍투라,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건축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남기는데요. 이게 르네상스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이죠. 이 책에 보면 도시나 건물을 설계할 때는 이 세계의 축소판인 인체의 비례를 따라야 한다라는 구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이 책을 연구했겠죠. 그러면서 이 구절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네, 인체 비례도 현재까지도 인체 비례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인 작품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르네상스 시기의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했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상적인 인체의 비율은 어떠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그 이상적인 인체의 모범을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인체 비례도라는 것인데요. 이 인체 비례도를 보시면 팔다리를 쭉 펴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죠. 근데 손끝과 발끝이 동그란 원과 정사각형 안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대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발견했다고 전하는 1대 1.618의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고대에도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건축물, 수많은 예술 작품들에 활용되어 왔던 비율인데요. 인체 비례도를 보시면 인체 각 부분이 이 황금 비율에 맞춰서 다 그려져 있죠.
자, 이어서 또 하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 작품입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희대의 걸작이라 불리우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예, 최후의 만찬은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당시 이제 수도원이었는데요. 수도원 식당의 벽화로서 그려진 작품입니다. 대작이죠. 가로가 880cm, 세로가 460cm에 이르는 거대한 작품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어떤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이다. 그 얘기를 던졌을 때 제자들의 그 술렁이는 반응, 요거를 포착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식탁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그 광경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이걸 묘사한 게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자, 다빈치가 그림뿐만 아니라 발명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발명품들이 있나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빈치는 다재다능한 이 보편인의 표본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그래서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떠올렸고 이 생각들을 전부 다 글로 정리하고 남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아이디어 노트를 남기게 되죠. 거기 보시면 굉장히 기상천외한 발명품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낙하산 설계도 그리고 카메라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고안했던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캄캄한 방에 한쪽 병에 구멍을 뚫어서 빛을 통과시키면 반대쪽 벽에 상이 맺히는 것이죠. 이런 원리를 발명했던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 새나 박쥐가 비행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글라이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무기 중에요. 공격용 장갑차나 또 투석기를 고안하기도 하죠. 이 다빈치가 자신 생애 말년을, 그러니까 마지막 3년을 프랑스의 발드루아르라는 지방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가시면 클로리세 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방문하시면 다빈치가 남겼던 발명품 설계도를 전시해 놓은 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원형도 볼 수 있나요? 예, 그 다빈치가 고안했던 발명품들을 실물 크기로 오늘날 제작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설계도만 있었던 거를 지금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밤새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거를 갖고 있는 재능의 소유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근데 이 만능 천재에게도 결점이 있었다면서요? 네, 아마 현대사회의 직업인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결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도 포기입니다. 아주 고질병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이 맡은 작품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냥 던져버리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기질도 강해서 작업을 한참 진행하다가도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만둬버리는 것이 아주 다반사였죠. 당연히 완성작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 다빈치가 6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그가 직접 그리거나 혹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회화 작품 가운데서요. 전문가들이 진품으로 인정하는 완성작은 1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와, 되게 많이 남긴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그가 중도에 포기한 작품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완성작보다 미완성작이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대표적인 몇 작품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의 아버지가 공증인이었는데요. 이 공증인인 아버지를 통해서 30개월 내에 내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면 아무 보상 없이 이 그림 그냥 몰수당해도 좋다. 이런 각서까지 쓰고 제작에 나섰던 작품인데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던 거죠. 또 피렌체 베큐궁 시청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벽화로 의뢰를 받았던 앙기아리 전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뤘던 미켈란젤로와 세기의 대결이 펼쳐질 뻔했던 할 뻔했다. 그렇죠. 바로 그 작품이죠. 그 밖에 성인의 고뇌가 잘 표현된 황야의 성 히에로니무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결국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완성도 그냥 간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내적으로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다빈치가 남겼던 메모 중에요. 뭐라도 그럼 완성된 게 있는지 말해봐라, 말해봐라, 말해봐라.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니까요. 내적인 갈등을 겪었던 것이고 겉으로는 늘 자신만만하게 굴었지만 스스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완벽주의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좋아했다는 양파 수프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